잃지 않는 방식으로도 꾸준히 하면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죠. 네. 말씀하셔서 그 네네. 전략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낙원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숫자를 제가 직접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이 내가 요만큼 있으면은 얼마를 더 저축하고 어느 정도 투자 수익률을 내면은 내가 돈을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시간이 있으면은 복리 8에서 14% 정도만 모아도 네. 무난히 은퇴할 수 있고 무난히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야, 네. 8에서 14% 정도요? 복리 8에서 14%. 복리 네. 8에서 14%. 네. 근데 여기서 그 네. 복리 8에서 14%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큰 손실이 없어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 까먹으면 정말 회복하기 힘들다 이거는 거죠. 저도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매년 20%를 벌었다라고 하면은 복리 20%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 벌고 20% 해서 다 곱하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20년 동안에 내 자산이 36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18년 동안만 20%를 벌고 이제 두 번 마이너스 50% 당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10년에 한 번 어떤 하락장이 오니까 그때 반토막 얻어맞고 하면은 이제 18년 20% 벌고 두 번 마이너스 50%를 벌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내 원금이 겨우 6배밖에 안 불어나요. 그래서 그게 복리 9.9%밖에 안 되더라고요. 딱 두 번만 그 살짝 망해도. 얻어맞아도. 네, 그죠. 야, 네. 저도 물론 저자님처럼 직접 계산 안 해본 것 같은데 네. 오래 머물면서 맞아보니까 야 이거 욕심내다가 까먹으면 결국은 잃지 않은 투자한 것만도 못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걸 그쵸. 네네. 온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네, 이게 한 해에 100% 벌고 네. 다음에 마이너스 50% 맞잖아요? 그럼 다시 본전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고통스럽죠 사실. 50% 잃을 수도 있지. 나 작년에 100% 벌었는데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결국 본전이에요. 100에서 200 갔다가 다시 100. 근데 그게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더 짜증나죠? 그냥 100으로 있으면 오히려 안 아플 텐데. 네, 그러니까 그죠? 네. 내 돈을 잃었거든요 그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방법을 바꾸기로 한 게 차라리 꾸준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네. 오히려 욕심을 버리는 것처럼 하니까 네. 나중에 성과는 더 좋더라고요. 네. 벌고 까먹으면 스트레스에다가 내가 왠지 내 돈을 잃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벌어야겠다는 마음에 또 포트폴리오가 깨지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네. 큰 손실을 잃으신 분들은 네. 소위 그 뻘짓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말하는 뻘짓은 뭐냐 하면은 이제 네. 가장 큰 뻘짓은 투자를 아예 그만두는 거. 난 여기 소질이 없어 하면은 근데 아시다시피 직장인이 나중에 60세 은퇴를 하면은 또 40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pension까지. 네. 근데 그 도대체 뭐하고 먹고 사냐 이거죠. 투자하는 거밖에 사실은 없는데 투자를 아예 감을 쌓았어. 그만뒀어 하면은 갑자기 60세에 무슨 지혜가 와가지고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 뻘짓은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빨리 본전을 되찾아야 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이상한 계좌주 사는 거. 왜냐면 얘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이 골로 가는 경우도 있고 더 심각한 경우는 아무 전략 없이 코인에 빠져든다든지 네. 아니면은 선물 옵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심각한 건 해외 선물 옵션을 해가지고 건강도 해치고 네, 그리고 돈도 날리고 그래서 맞아요. 마음도 해치고 이런 시간도 거죠. 날리고. 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0에 20에서 끝날 수 있었던 게 마이너스 90, 100이 되고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저.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잃지 말라는 그 네. 말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머리 길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왜 그렇게 하라는지를 네. 해보면 해볼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네. 까먹은 순간 네. 정신이 획가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모르게 레버리지 뭐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아 그렇죠. 빨리 이거를 이제 네. 본전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원래 내 돈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일단 근데 구체적인 숫자를 알려줬어요. 네. 15% 손실 방지가 중요하다. 15에서 20%? 아, 그 네, 그 정도? 정도가 가장 아픈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그거를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기 시작하죠. 네. 맞아요. 이제 손절 고민하고 저도 네, 그쵸. 보면은 구독자분들이 한 10에서 15% 조정은 버티시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예를 들면은 예. 근데 이제 내 계좌가 이제 20%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멘붕도 오시고 네. 그때 이제 팔기를 오히려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투자를 아예 그만두는 걸 고민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기 강세장 신고가 갈 때도 돌아오시잖아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원래 사람이라는 게 네. 최고점에서 사고 네. 최저점에서 파는 거를 되게 잘해요. 거기에 최적화된 게 인간이죠. 네. 본성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네. 저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전략은 뭐예요? 방법, 투자 노하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 심플한 전략들로 가죠. 이제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거든요. 아, 연구 포트폴리오요? 네, 그게 이제 영어로 permanent portfolio라고 하는데 이제 1981년에 개발된 전략입니다. 네. 그게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산을 4등분을 해가지고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 채권, 금 그리고 현금 네. 이렇게 25%씩 나눠 갔습니다. 똑같이요? 그렇죠. 네. 미국 주식은 스파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스파이고 미국 채권은 TLT고요. 네. 그리고 금은 뭐 GLD 같은 ETF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금은 그냥 현금이죠. 네. 그런 식으로 딱 4등분해서 나눠 가진다.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중을 맞춰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25%씩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후에 이제 미국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네. 채권은 별로예요. 그러면은 미국 비중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좀 팔아가지고 다시 25%에 맞추는 거죠. 1년 후에. 예를 들면은 네. 딱 지금 시점에서 2021년 기준으로 미국 주식 S&P 500은 한 20%대 넘게 올랐는데 네네. 금은 마이너스
기억도 안 나요. 네, 마이너스예요. 예. 그럼 이제 처음엔 분명히 제가 25 넣었는데 시장은 비중이 커졌고 네. 금은 줄어들었으니까 그쵸, 네. 적절히 그 주식을 팔아서 금을 조금 사야겠죠. 금도 좀 사고 그쵸.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네, 그쵸. 이렇게 매년 한 번씩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굉장히 들면 게으른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거 성과는 어때요? 성과는요, 50년 기준으로, 1970년부터 지금까지 기준으로 복리 수익이 8.6% 정도 나왔고, 그리고 MDD,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손실이 12.7%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 50년 동안에 가장 최악의 경우가 2008년이었더라고요. 금융위기 때. 그때 주식이 반토막 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는 12.7%밖에 안 떨어진 겁니다. 네. 방어력은 견고하다. 그래서 아주 견고하죠. 아. 네. 이제 그 이유가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확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 돈이 어딜 갈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으로 보는 게 바로 그 미국 채권이나 금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주식에서 빠진 돈이 이쪽으로 일부 가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는 큰 타격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 양국 포트폴리오가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점 좋습니다. 약점이 뭐냐면은 지금 25%가 현금인데 뭐 아시다시피 달러 현금 가져봤자 돈 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금리가 0%가 0.5%가 뭐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현금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후세가 막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은 그 현금 비중을 계속 현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미국 경제가 나쁘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최근 1년 동안의 수익이 안 좋았을 때 요때만 현금을 가져가고 그 나머지 모든 시기에는 그냥 나스닥에 투자를 하자. 이런 게 있었어요. QQQ에. 오히려 그러면 주식 비중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주식 비중 50%로 가져가되 미국 경기가 안 좋고 최근 1년 수익이 마이너스다. 그럴 때만 현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가 안 좋다는 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실업률을 보고 실업률이 10개월 이동 평균보다 위다라고 하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실업률이 쉽게 말해서 이제 평균 정도보다 그렇죠. 평균보다 높다 이거죠. 높다. 그럼 네, 약간 그죠. 평균보다 높은 건 안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이거죠. 네,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정의를 하고, 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에 미국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하면은 주식시장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네. 아, 이건 아니다 하면은 그때 현금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거래를 1년에 한두 번 거래할까 말까 뭐 그 정도입니다. 왜냐면 사실. 그 신호가 잘 안 나오니까. 그렇죠. 왜냐면 미국이 시장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 적이 뭐 그렇게 자주 있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저는 책도 보고 평소 지향하시는 바를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개별 종목 매매가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 더 어려울 수 있잖아가 아니라 거의 더 어렵다고 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매매 횟수도 줄이고 네. 이렇게 되면 신경도 덜 쓰면서 네네. 수익도 확보할 수 있고 네, 손실도 그쵸. 줄일 수 있고 네, 맞아요. 맨날 계좌 안 봐도 되고 물론 네. 쉽지 않겠지만 그렇죠. 저는 사실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더라고요, 사실. 예.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래를 자주 하는 거 즐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략이 적합한 것 같고요. 야,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영구 포트폴리오 전략이고 그 영국 포트폴리오에다가 나스닥 현금 그거 갖다 붙인 게 LA의 전략이에요. LAA요? 네, LA. 그게 Lethargic Asset Allocation이라고 해가지고 게으른 자산 배분이란 뜻입니다. 그게 그 내용이. 네, 영구 포트폴리오와 응용 포트폴리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재밌네요. 네. 야, 그러면은 이 방금 뒤에 설명해주신 LAA 포트폴리오는 성과 기억이 나세요? 그거는요, 최근 50년 동안의 복리 수익이 10.8인가 그렇고요. 좀더 높네요, 네, 영국 그렇죠? 포트폴리오는 2%보다 더 높고, 네. 최악의 순간에 깨지는 거는 16.2%. 그러니까 12.7보다는 조금 더 높기는 한데, 뭐 16.2면 뭐 그래도 버틸만 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게 지금 매년 16% 깨진다는 게 아니라 50년 동안에 최악의 순간에 16% 한 번 깨졌다라는 말입니다. 야, 네. 이런 개념으로 네. 좀 이해가 돼요. 네. 손실은 최대한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하면서 네. 복리 수익을 장기로 누리면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다. 네, 그렇죠. 특히 한 네네. 10에서 15년 현실적으로.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장세라든지 사람들의 마음이 휘청휘청할 때 쓰면 좋은 전략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네. 자산 배분을 하되 최근에 잘 나갔던 그런 자산군들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별로 못 나갔던 자산군들을 빼고 이제 이런 전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LAA도 그런 동적 자산 배분 전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타이밍을 보고 현금과 나스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전략들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맞아요. 어차피 못 맞추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근데 대응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전략이냐 하면은 거기는 ETF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스파이는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화라는 ETF도 있습니다. EFA. 네, EFA.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ETF죠.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 여기 두 개가 있고 이제 둘이 배틀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의 수익을 봐요. 그래서 누가 이겼나 보는 건데 그러면은 그 둘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의 수익이 높았던 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최근에는 계속 스파이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주식이 글로벌 주식보다 계속 잘 나갔으니까. 근데 물론 그게 언제 뒤집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언젠가
보다 보면은 최근 1년 수익을 볼 때 이 둘 다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2009년 초반에 와봤다 딱 하면은 2008년 초반 대비 미국 주식도 떨어졌고 글로벌 주식도 떨어져 있네, 뭐 이럴 때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다 싹 팔아버리고 그냥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거기는 AGG라는 ETF를 쓰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ETF가 딱 3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식 ETF 2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그런 놈에 투자를 하고, 근데 보통 때는 그렇게 하는데 둘 다 최근 1년 동안 수익이 마이너스였어 하면은 싹 팔아버리고 채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의 예인데요. 이제 이런 비슷한 전략들이 되게 많아요. 많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냥 가장 심플한 요 듀얼 모니터 전략을 쓰긴 합니다. 이게 구조가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 게 네. 그런 거잖아요. 강세장이라고 느껴질 때는 네. 좀 더 잘 나가는 말에 올라타서 수익을 누리다가 네, 맞아요. 네. 이제 뭔가 시장이 깨지는 느낌이 난다. 네. 그러면 소위 말하는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도망가는 거죠. 살짝.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채권도 안전자산에 속하니까 네, 그렇죠. 현금하고 비슷한 네. 쪽으로 도망가는. 네.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르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또 그 금리가 오르면 혜택 받는 주식이나 자산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자산군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부러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장이 그냥 알아서 보여주거든요. 어떤 놈이 잘 나가고 어떤 놈이 못 나가는지. 그쵸, 그쵸. 우리는 거기에 편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예측하려고 굳이 하지 말고 네. 시장이 알아서 반응해 주니까 네, 그쵸. 보고 이제 따라 들어가면 되는. 이 예측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일단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 그거 자체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오케이 뭐 오른다고 쳐요. 근데 그러면은 오르는 후에 그러면은 어떤 놈이 가장 혜택을 받고 어떤 놈은 못 받는가, 이것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개가 다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그래요. 금리가 오른다 치자 해도 또 기대처럼 안 움직이는 게 주식이고, 또 그럼 좀 더 여쭤볼게요. 책에서도 한 번 정한 전략은 바꾸면 안 된다. 이거 강조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어떤 전략을 쓰겠다는 구간을 정하고 이제 그 구간에는 안 바꿉니다. 보통 6개월이에요, 그게. 6개월. 네네. 그러니까 저도 공감이 됐던 게 그런 예. 거예요. 이 전략을 한번 쓰기로 했으면 좀 믿어야 되는데 깨지는 구간, 소위 네. 말하는 안 먹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아,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난 미국 주식 오늘부터 10년 장투할 거야. 그럼 구간은 10년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10년 뒤에 올라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간에 분명히 한 번씩 예상 못하게 기대 이상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간을 딱 정해놓고 그건 죽이든 밥이든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일단은. 네.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 우리는 우리 돈이 들어가면은 네. 이성을 잃을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맞아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마포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샀다. 그러면은 그 누군가 마포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개념 없는 새끼가 되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루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누가 와서 마포 정말 잘 사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투자를 하면 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구나. 너는 개념이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맞죠, 이게. 맞죠.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당연히. 왜냐면 내가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산 그 후에는 객관적인 평가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사기 전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쓰고 이제 언제 팔지, 특히 그런 거, 그런 거를 먼저 고민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끝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그 전략을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게 이제 이게 돈 버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안 해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다 샀어요, 근데 그러면 얘가 올라가도 고민이고 내려가도 고민이에요. 맞아요. 올라가면 이제 팔 때가 된 건지 아니면 내려가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전보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략이 무조건 필요한 거죠, 사기 전에. 사실 이거는 말씀해주신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도 있지만 네. 개별 주식을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도 참 필요한 전략이네요. 네. 왜냐면은 내가 딱 사는 순간부터 벌써 편견이 들어가고 편향적으로 되잖아요. 네. 이건 올라야 돼, 아니면 네. 떨어져도 계속 버티면 오르겠지라는 심리적인 편향을 그쵸. 가지고 있고, 네.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왜 샀는지 적어놓고 얼마 오르면 팔 거다, 아니면 네. 뭐 얼마 떨어지면 손절한다, 그쵸. 뭐 이런 네, 것도 네. 정해놓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제 그거를 처음에 안 했으면은 싹 다 팔고 이제 그 전략을 만든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 0.5% 아까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되게 묘한 게, 일단 내가 이 주식을 듣고 있으면은 그 플래닝 세우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싹 다 팔면은 내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거든요. 이제 더 이상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미리 해놓으셨으면 팔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도 안 했거든요, 그거. 네. 너무 좋은 팁이네요. 그런데 주식이나 어떤 자산의 흐름이 방향이 생각처럼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금이 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돈이 풀리면 때까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가 네네. 떨어지면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못 들어보신 분이 없을 정도인데 네. 정작 금 가격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포트폴리오를 딱 짜놨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은 오르는데 금이 떨어진다. 네. 이러면 에이 뭐야, 주식하고 금 배분해 놓으면 좋다는데 그냥 주식이나 할 걸 이러면서 아, 네네, 그쵸. 사람들 네네. 마음이 맞아요. 바뀌는 네네.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전략을 오래 가져가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무지하게 힘들죠. 아까 6개월 말씀하셨는데 6개월은커녕 3개월도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하나를 못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저도 예. 참 보면서 야 진짜 좋은 전략인데 그게 어제까지의 성과니까 네. 또 오늘 내일은 참 사람이 또 모른다는 불확실함 때문에 못 들고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전략들을 백테스트를 하거든요. 백테스트라는 거는 전략이라는 게 되게 클리어하잖아요. 이제 딱 나와 있잖아요. 레시피
GCP처럼. 그래서 이 전략을 과거에 적용했으면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 얼마가 깨졌는가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 최근 50년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던 구간도 있고, 금리가 빡빡 올랐던 구간도 있고, 반대로 팍팍 떨어졌던 구간도 있고, 전쟁도 있었고, 테러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별거 다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경제 상황이 새로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지난 50년 동안에 다 한번 있어봤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전략이 이렇게 버텼다라고 하면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먹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게 항상 걱정되는 게 이거거든요. 예. 이번만은 다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정말 역사적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시절에 주식시장은 열려 있었어. 아유, 많았죠. 많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코로나 이거는 옛날에 그 스페인 독감 이런 거에 비교하면 진짜 애들 장난이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바이러스가 뭔지도 몰랐고, 뭐 치료제나 백신은 꿈도 못 꿨거든요, 사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1차 세계대전과 겹쳐가지고 군인들이 싸움도 못하고 다 병 때문에 죽었어요, 거기서. 다 있어본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네. 사실 그렇죠. 저도 그렇죠.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이면 역사는 다른 형태로 반복된다. 네, 그렇죠. 이런 네네.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예. 그걸 감안했을 때 50년 정도면 충분히 시뮬레이션, 모의 테스트가 검증된 거니까 예. 한번 믿어볼 만하다. 물론 여기서 스페인 독감 1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1914년 얘기다 했는데, 근데 코로나와 유사한 세계 경제와 정치에 큰 충격을 준 일들은 무지하게 많았죠. 최근 50년에도. 그렇죠. 또 그럼 100년 테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는 어려우니까. 100년 테스트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조금 다른 거는 사실 그 100년 테스트를 하면은 그 1929년 대공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각한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대공황에 미국 중앙은행이 굉장히 뻘짓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돈을 펌핑해야 되는데 돈을 빼갔어요, 중앙은행이. 근데 이런 실수는 아마 되풀이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역할이 달라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네. 지금 전략을 믿고 잘 쓰고 있었어요. 네네네. 야, 그래 한번 믿어보자. 50년도 검증된 건데 네. 한번 꼭 참아보자. 그랬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온 거예요. 네, 물론 맞죠. 네네. 과거에도 코로나 같은 게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네네. 와가지고 갑자기 전략들이 다 깨지고 막 포트폴리오가 좀 위험해 보이는 것처럼 네네네. 느껴질 수 있잖아요. 예, 예. 심리적으로. 네. 이럴 때 불가피하게 이 전략을 바꿔야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밀고 나가야 되나요? 그래도 밀고 나가야 돼요. 밀고 나가야 된다. 그 전략들이 그 NDD를 갱신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듀얼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그 2020년 전까지는 가장 많이 깨진 게 17%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 2달 동안 스트레이트를 얻어맞고 19%가 깨졌거든요. 그러면 역사적 검증했던 그거보다 더 많이 깨진 거죠. 그보다 그죠? 최대 손실폭이 더 커졌네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본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최대 손실폭이 깨진 전략들에 그때 또 새로운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1년 동안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전략의 평균 수익의 1.7배 정도를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듀얼 모멘텀이 이게 봉이 15%짜리 전략이거든요. 네. 50년 동안에. 네. 근데 이렇게 최대 손실을 갱신한 바로 다음 직후, 그러니까 2020년 3월 말이 되겠죠, 그때. 그때 들어가가지고 1년 투자하면은 평균적으로 15% 곱하기 1.7, 뭐 26%이 정도로 벌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진짜 묘하게도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듀얼 모멘텀 전략의 수익이 40%가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바로 그런 순간에도 이런 전략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 손실보다 더 많이 벌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꿋꿋하게 버틴 투자자가 열매를 얻어가네요. 그게 가장 안타까워. 얘가 19% 맞았네. 이 전략은 이제 끝났어요. 해가지고 그쵸. 쫙 팔아버리면은 네. 그거에 40% 그거 못 먹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 솔직히 대다수일 것 같아요. 필비지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꼭 이제 이분들이 그때 손절하고 네. 다음 전략으로 갈아타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 좀 더 벌다가 이제 또 한 번 떨어질 때 그 전략을 또 포기하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많이 반복이 되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그렇게 박살이 났을 때 좋아 보이는 전략으로 또 갈아타면 또 시장이 회복하면 또 그 전략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악순환만 맞을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야. 듀얼 모멘텀 전략이 깨지는 게 왜 깨지나니 그것도 한번 보면은 좋기는 한데 근데 이게 보통 듀얼 모멘텀이라는 게 1년 텀으로 보기 때문에 대하락장에 초반에는 좀 얻어맞다가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도망가는 이제 그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가 너무 갑자기 왔기 때문에 그 초반에 당연히 얼어 터진 거죠. 그 2달 동안에. 네. 그래서 사실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듀얼 모멘텀이 망했네 이렇게 생각해서 도망가면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전략에 대한 검증도 한번 직접 눈으로 좀 보고 할 네. 거면 얘가 그러면은 언제 이제 안 먹힐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종목 네네. 공부하듯이 예, 그렇습니다. 전략도 네. 그냥 저자님이 했다고 무조건 믿으면은 버티기 그럼 힘들잖아요. 큰일 나요. 그쵸, 큰일 나요. 그쵸, 네, 그쵸. 그렇죠. 저를 모르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공부가 필요하다.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뭐, 어떤 네. 거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흥미로운 것도 있더라고요. 예. 투자의 계절성.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도 적게 적어줬더라고요. 11, 4,9. 50지요. 50
있지요. 이게 뭐냐면은 네. 저도 지금 17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네. 늘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오. 저는 보통 그 11월부터 4월에 돈을 벌고 특히 3, 4월에 가장 많이 벌고요. 그냥 올해도 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자 했는데 보통 이제 5월, 10월에서 이제 돈 번 것에 상당 부분을 다시 날리고 까먹어요? 네, 그리고 11월, 4월에 또 한참 벌고 5월, 10월에 또 까먹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냥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말도 안 되잖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매년 당하고 나니까 그래 인정 오케이 됐다 그냥 왜 5월, 10월에 떨어지는지 몰라도 그때는 안 해 또는 조금만 해로 바뀌었습니다. 와. 네.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그런 논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분석한 논문들이 또 있더라고요. 심지어 17세기부터 다 분석을 했는데 결론 이건 전 세계의 그냥 공통 사항이다. 야. 네. 아니, 그래서 네. 매번 셀인 메이 네, 5월에 네. 팔고 떠나라. 네, 그렇죠. 그게 19세기부터 알려진 이제 그런 속담인데 그게 지금도 다 맞다라는 거고요. 그게 굉장히 묘하죠. 근데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맞아요. 11월, 4월 수익이 5월, 10월보다 월등히 높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예 5월, 10월 동안을 투자 한 푼도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6개월만 투자하는 게 12개월보다 훨씬 나았어요. 야. 네. 근데 그게 세계 공통. 예를 들면 최근에 98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11월, 4월 수익이 무조건 5월, 10월보다 높아. 모든 국가에서. 신기하죠. 왜 그런 걸까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론이 몇 개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네. 11월, 4월에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있는 미국이나 유럽 투자자들이 기분이 좀 더 좋다. 왜냐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가서 해피하고 맞아. 1월엔 새해가 오니까 뭔가 될 것 같고 맞아. 3, 4월에는 지겨운 겨울이 끝나서 봄이 오니까 해피하고 근데 이제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은 9월, 10월이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은 때예요. 왜냐면 한국은 그때 좋잖아요. 가을이 막 아름답고 하는데 네.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보통 여름이 좋거든요. 네. 여름에 해도 굉장히 길어가지고 해가 10시에 날씨도 지고 좋고. 별로 덥지도 않고 네. 습기도 별로 없고 밖에서 나가놀기 좋고 하는데 9월, 10월부터 이제 막 추워지기 시작하고 날씨도 안 좋고 해도 짧아지고 해가지고 그 9월, 10월에는 수익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근데 사실 그것도 뚜렷한 이유는 없기는 한데 근데 거의 매년 반복되더라. 네, 그런 거죠. 네. 저도 참 보면은 이 체감적으로 반복되는 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그렇다고 해서 네. 11월, 4월에 무조건 벌고 5월, 10월에 무조건 깨진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쵸. 그게 확률 차이가 10% 정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4월에 돈 벌 확률이 62%인가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5월, 10월에 돈 벌 확률이 53%인가 뭐 그래요. 10% 차이가 나는데 대신에 11월에는 보통 벌면은 21% 벌고 코스피 기준으로 그리고 깨지면 보통 8% 깨지더라고요 이게 평균적으로. 근데 5월, 10월에는 벌 때도 12% 그리고 깨질 때도 12%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11월, 4월에는 벌 확률 자체는 높은데 벌 때는 보통 좀 크게 벌고 깨질 때는 작게 깨진다 이거더라고요. 네. 5월, 10월에는 그냥 50대 50 게임, 반반 게임. 확률상. 네. 근데 우리는 반반 게임에 투자하기 싫잖아요. 우리 그쵸. 이기 게임에 투자하고 싶죠. 그렇죠. 네. 재밌네요. 네. 저도 경험상 진짜 미국 증시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네, 네. 겨울에 진짜 좋더라고요. 왜인지 맞아요. 다들 몰라요. 근데 세린 메이 그거 하다 보면 5월부터 뭐가 좀 비실비실하잖아요. 네. 네. 특히 모든 사고는 10월에 터지잖아요. 미국도. 네, 그렇잖아요. 2018년 10월 그때 되게 그지 같았잖아요. 네, 박살나기 시작했고. 네. 맞아요. 2008년 그 리만도 10월에 터졌고 경제 대공황도 10월에 터졌고 그 블랙 먼데이라고 왜 네네네네. 하루에 그 S&P 지수가 23% 떨어진 그날 있잖아요. 그것도 87년 10월이었고 네. 신기하더라고요. 야. 왠지 모르겠어요. 야. 10월인데 뭐가 있는지. 징크스인가? 진짜 네. 10월 우리 지금 10월 아니죠 이제. 예, 그렇죠. 지났어요. 네, 다행이다. 그리고 네. 그 뭐 계절성 말씀하셨는데 네, 네. 또 연초 연말 랠리 같은 것도 있어요. 아. 네, 그것도 미국에도 있고 코스닥에 특히 강합니다. 야,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네. 희한하게 또 중소형주 또 개인들이 맞아요. 많이 뛰어다가 그런지 네네. 코스닥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박세익 전무님 말씀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들이 12월에 주식을 좀 팔아가지고 대주주 여건을 좀 줄인 다음에 그 날짜가 지나면은 다시 그 주를 되사는 뭐 이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특히 코스닥 작은 주식이 12월 마지막 주랑 1월 첫째 주 수익이 좋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미국도 예를 들어서 기관이 좀 물량 정리했다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12월 말 그 기준으로 네. 포트폴리오를 주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많으면 되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싹 팔아버리고 네. 1월에 다시 되사고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일명 윈도우 드레싱. 그렇죠. 윈도우 드레싱. 그렇죠. 창문 닫게 한다고. 네, 맞아요. 아, 그렇게 다 보이지만. 네. 재밌네요. 네. 야,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특별히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전략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 주식에서 너 데이터 딱 하나만 줄 테니까 네. 그걸로 투자하는데 뭘 가질래요 하면은 네. 저는 그냥 망설임 없이 최근 1년 수익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올랐나.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모멘텀 효과가 가장 강합니다. 개별주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올랐던 놈이 계속 가는 이제 그런 그 현상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자, 여기 주의할 거는 네. 한국은 그게 안 먹힙니다. 네. 한국은 오히려 최근 분기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많이
성장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전략은 또 미국에서는 안 통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은 거기에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최근 1년 동안에 가격이 잘 나간 이제 이런 애들이 잘 나가는 거고, 한국이 그게 안 먹히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최근 분기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잘 나가는데 미국은 그게 안 됩니다. 그거를 염두하시고 투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팁인데요. 근데 사실 되게 이제 무식한 전략이잖아요. 그냥 최근 1년 보고 얘가 300% 올랐네 하면은 보통 대부분 투자자들 아씨 나 이거 좋은 주식인 것 같은데 너무 비싸졌어 에고 들어가겠다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오르는 종목들이 계속 최근 뭐 5년, 10년 그렇게 좀 주도한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뭐 200% 올랐는데 포기했다. 그럼 되게 아쉽죠. 그 후에도 10배 올랐는데. 맞아요. 또 뭐 그런 거 있죠. 몇백 프로 또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주식들은 한국에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 써주신 강한국 저자님 모시고 얘기해봤는데 이전에도 그런 전략들을 많이 소개해주신 책 하나 내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하면 된다 퀀트 투자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이 거인의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ETF를 가지고 어떻게 덜 잃느냐,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느냐, 이런데 집착하는 전략들이고, 그리고 하면 된다 퀀트 투자는 한국 내에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는가, 이제 어떤 룰을 따르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설명한 책입니다. 또 저자님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이쪽에 오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재밌는 전략들, 훨씬 더 복잡한 전략들도 있는데 쉬운 전략들도 있습니다. 돈 버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채널에. 일로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놀러가셔서 다양한 돈 버는 전략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